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말을 배웠었잖아요. 그때 명사를 꾸미는 말을 여러 가지 8가지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말 8가지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냐면 이걸 배울 때 부정사에서 따로 배우고 분사에서 따로 배우고 관계사에서 따로 배울 수도 있지만 명사를 꾸미는 말이라는 형태로 8가지 모양을 다 정리해버리면 마치 C줄과 날줄을 같이 엮는 듯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영어 실력에 좀 실력을 갖고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쉽게 다른 것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사 구절을 배울 때요. 명사 구와 명사 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의 문법의 단원에서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명사 구절의 모양을 한 번에 다 몰아서 얘네들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한 가지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것까지 정리하고 나면 실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모양을, 그리고 오늘 명사의 모양을 다 배우고 나면 동사 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는 영어의 문장의 모양은 전부 다 배운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론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명사 구절의 모양은요. 먼저 명사 구부터 해볼까요? 명사 구는 영어에 많지 않아요. 명사 구가 될 수 있는 말은 영어에 딱 2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요, 명사 구에는 첫 번째 부정사 구가 있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동명사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죠. 표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명사 절 모양 한번 볼까요? 절이라고 하면 이 절을 이끄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영어에 몇 개 있다고 그랬더라? 이제는 좀 외워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3개죠. 뭐뭐 있었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동사를 안을 수 있는, 즉 절을 이끌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명사절을 접속사로 이끄는 문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로 이끄는 문장도 있냐면 관계사로 이끄는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의문사로 이끄는 문장도 있을 겁니다. 이 모양들을 쭉 한번 다 정리해 보는 거죠. 지난번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정리했던 것처럼. 자, 부정사구는 당연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to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쓰이죠.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ing의 모양으로 생겼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 동명사는 한 단어만 썼을 때는 동명사 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2개의 단어가 일단 무조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사는 기본으로 부정사 구가 되는 건데, 동명사 구는 얘는 ing만 쓰면 그냥 동명사지 동명사 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어찌됐건 뭐 그게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외워야 됩니다. 남의 나라 말이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영어에 몇 개가 있냐면, 제가 숫자 3을 좀 좋아해요. 몇 개가 있냐면 3개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영어가 좋아하는군요. 혹시 알아요? that 말고 뭐 있나? 나 같으면 책 한번 보고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아는 척. that 있고 if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whether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마이크로 안 들어가니까 좀 신나게 같이 대답도 해가면서 좀 환하게 좀 웃어가면서 하지 않을래요? 아침부터 이렇게 불쾌한 표정들을 하고 앉아가지고는, 하기야 내 얼굴을 보는 게 뭐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나도 아침마다 거울 보면 가급적 안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래도 니네도 만만치 않아. 관계사는 원래는 제가 뭐 만든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 관계사는 다 형용사를 만드는 말인데 관계사 중에 명사를 만드는 모양이 2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what으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는 얘는 명사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뒤에 ever이라는 놈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명사절을 만들기도 하고 부사절을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whoever, whichever 이런 것들이 붙는데 자주 보는 말은 아니죠. 의문사는 영어로 wh라고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어떻게라는 how를 빼고 나면 다 wh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wh라고 의문사를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는 쓰이고 나면 뒤에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that은 접속사니까 무조건 주어 동사가 나타나요. if는 접속사니 주어 동사가 나타나요. whether 접속사니 주어 동사가 나타나요. 근데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얘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what이 주어가 되면
was 주어가 되면 주어가 아니라 동사부터 나타나는 거죠. 왜 소위 그러면 그때 그걸 무슨 격 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면 뒤에 동사부터 나타나니까. ever도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타나거나 얘가 사라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의문사도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의문사절도 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주어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주어 없이 동사부터 나타날 수 있어요. 영어의 명사 구절의 모양이 요거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영어로 뱉을 수 있는 주어 자리에 또는 목적어 자리에 보호 자리에 오는 말들이 요 모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사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뭐뭐 하기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는 것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뭐뭐 한다는 것, 뭐뭐 하려는 것 이런 말이고요. 명사니까 지금 우리 부정사 형용사는 그때 뭐라고 배웠죠? 뭐뭐 할, 뭐뭐 하려는 이라고 배웠잖아요. 명사가 되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뭐 한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들유들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명사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 함,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이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부정사 편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정사 동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to study English is라고 써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라고 하나 다음에 studying English라고 써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라고 하나 거의 똑같은데 얘가 뒤로 가서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면 얘기가 좀 확 달라집니다. 물론 주어 자리에 써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부정사 동명사 차이 이런 거 별로 못 배워보셨죠? 저런 건 하잖아요. 동사 뒤에 부정사가 오느냐 아니면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 이런 건 배우죠. 뒤에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라는 건 영어에 없어요. 말 좀 안 이상합니까?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면 양놈들은 지네 나라 말인데 부정사 동명사를 듣고 나서야 이게 무슨 뜻인지 결정하나요? 얘는 그냥 동사 그대로예요. 뭐가 다를까요? 뒤가 다른 거죠.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다른 거지 얘가 오느냐 얘가 오느냐에 따라서 앞에 동사가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저걸 좀 잘못 배운 경향들이 있죠. 영어에 뜻이 없는 단어가 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영어에 뜻이 없는 단어가 that하고 it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저것이라는 that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요 자리에 쓰이는 이 that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 제가 아까 접속사라는 건 뭘 가지고 문장을 연결한다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규는 못생겼다.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 원규는 못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야 이럴 때 웃는구나. 인간들이 확 그냥 짜증나. 원규는 못생겼기 때문에 수업이 집중이 안 돼 라고 쓰면 영어는 그걸 우리말은 때문에 라는 부사어로 썼지만 영어는 because라는 접속사를 써서 두 개의 문장을 내용을 갖고 연결을 하잖아요. 원규는 못생겼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럼 원규는 못생겼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도 될 수 있고 원규는 못생겼음에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때는 접속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although 같은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었어 이것들이. 웃었어. 근데 이게 문법적인 기능만 필요하고 내용 없이 문장을 연결을 해야 될 때 네가 나에게 준 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 라고 하면 네가 나에게 준 것이라는 명사만 만들지만 명사를 만들지만 얘는 뭐는 없냐면 뜻은 없죠. 때문에 이런 뜻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뜻이 없는데 문법적으로 명사예요 라는 표시만 남겨야 될 때 뜻이 없는 접속사를 쓰겠군요. 그럴 때 that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at을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속이 빈 접속사라고 해서 공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몰라도 돼요. 이런 용어는요. 제가 그냥 가르쳐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없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영어로는 그래서 blank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접속사를 conj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속이 비었다라고 해서 blank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문법적으로 필요한 자리에 주어 또는 목적어 자리에 문법적으로 뭔가를 써야 되는데 뜻이 없는 말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말이 it과 that 두 가지예요. 됐죠? 그래서 이 that은 모두 할 수 있어요? 생략을 내도 되는 거죠. 단 어떤 자리는 생략할 수 없을까? 주어 자리는 생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생략하고 주어 동사부터 나타나 버리면 절로 들리지 않고 뭘로 들리겠어요? 그냥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처럼 들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that을 둬야 되지만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는 that을 생략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또 뭐 하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정확하게는 위치는 생략하면 안 되고요.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략되고 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위치가 생략된 건지 that이 생략된 건지 알 수 없어서 생략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하게 좀 딱 따져서 고리타분하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 가능한 겁니다. 왜 생략 가능하죠?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이 될까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저 that은 이런 것이라는 말을 만드는 문법적인 기능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는 무슨 뜻이죠? if. 예, 얘는 만약 뭐라면 하는 뜻이 아니죠. 자, 만약 뭐라면 하는 if는 명사절이 아니고 그건요 부사절입니다. 만약 뭐라면 하는 말은 조건절을 나타내는 부사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명사절이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중요한지 아닌지는 이라는 말을 만들 때 if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whether 이라는 말도 이게 뭐뭐이든 A이든 아니든 이라는 말로 쓰거나 그 다음에 뭐뭐 하든지 라는 뭐 이런 말로 쓰죠. 뭐 어쨌든 A 이런 식으로 해둡시다. 얘도 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A 또는 B. A든 B든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얘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요게 있느냐 없느냐 정도에 가지고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야, 이게 중요한지는 두고 봐야 돼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중요한지 아닌지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괄호를 묶어둔 겁니다. 자, what은요. 얘는 the thing which를 줄여서 쓰는 말이어서 앞에 the thing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thing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옮겨지니까 실은 what은 접속사 that하고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ever이라는 말은 명사절이 되면 뭐뭐든지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 되면 뭐뭐라도라고 해석한다라고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적혀 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명사절이면 든지라고 해석하고 부사절이면 라도라고 해석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이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훌륭한 영어 선생님을 찾으셔서 구별해 달라고 그러세요. 누가 먼저 오든지 상 줄게나 누가 먼저 오더라도 밥 줄게나 이게 뭐가 다르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와. 이게 왜 하나는 명사절이 되고 하나는 부사절이 돼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의미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옮기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라는 말을 하지만이라고 해석하면 틀립니까? 아니죠. 나는 정말 열심히 강의했어. 그러나 학생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더군. 이 그러나를 하지만으로 바꾸면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 but이라는 말을 그러나라고만 해석해야 되고 하지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말을 그러나로 택할까 하지만으로 택할까를 결정하는 건요. 오늘 이해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번역가들이 번역해 놓으면 번역가가 바뀌면 책 다 바뀌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단어들이 다 달라질 거니 I'm happy라는 말을 누구는 행복해라고 할 거고 누구는 기분 좋아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즐거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fuck you 나왔는데 motherfucker 하는 건 나는데 누구는 개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야 이 개새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석과 관련해서 딱 정해져 있는 단어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얘는 의문사를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넣으셔도 좋고 누가라는 말은 사람으로 해도 되고요. 왜라는 말은 이유로 해도 되고 how면 방법, where이면 장소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봐 라고 해도 되지만 네가 있었던 장소를 말해봐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요. 네가 왜 대학에 가는지를 모르겠으를 네가 대학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라고 해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의문사가 반드시 또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얘를 만약에 그러면 받아서 이제 해석하는데 주어 자리라면 이거 분필이 색깔이 잘 안 보이죠.
자, 만약에 그러면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주어 자리라면 이때는 왜 주어인 건 쉽게 알 수 있죠. 뭐로 되어 있을 거냐면 대문자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 붙이면 되죠? 주어이면 소위 우리말에 있는 이가를 붙이면 되잖아요. 뭐 국어 시간에 배우실 때는 두 개는 주격 조사고 두 개는 아니다라고 배우시겠지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주어 자리에 쓰는 말이니까 이 말들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는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요, 여기 if는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if 주어 동사는 얘는 주어 자리에는 문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즉 얘는 어디에만 쓰냐면 목적어 자리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인지 아닌지는 이라는 말로는 규범 문법으로는 쓸 수 없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영어 책들을 보다 보면 얘가 주어 자리에 명사절로 쓰이는 거 자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양놈들이 그냥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했었다 이런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죠. 근데 뭘 나타내기 위해서 쓰냐면 했었다보다 더 과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었다 막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문법적으로 옳은 말은 아닌데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말들이 다 문법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죠. 모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많은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영어하고 다르게 뒤에 학생들이라고 중복으로 복수를 나타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왔다라고 쓰는 게 한국어는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근데 글쓰기 찾아보다 보면 많은 학생들 나오겠죠. 본인이 잘 몰라서 실수했건, 그다음에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건, 그래서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죠? 시험에 내는 애매한 것들은 절대로 내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죠? 시험에 내는 사람들이 논란의 소지가 생길 만한 걸 내지는 않죠. 여기에다 전부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요. 그럼 뭘 붙이면 되죠? 목적어 자리는 이런 거 붙이면 되겠네요. 하기를 이라고 하면 되고, 함을 이라고 하면 되고, 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 의무사 붙여서 뭐뭐를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는 뭐가 되죠? 얘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if도 이 자리에 나타나는 목적어 자리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에 보호 자리에 오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얘는 보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whether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나의 관심사는 네가 대학에 가는지 안 가는지이다 라고 이렇게 보호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론적으로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운 것 합쳐서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영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앞으로 올바르게 작문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적 근거, 이론적 바탕은 이제 다 마련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요게 우리가 배웠던 이름 아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예문을 읽고 공부하는 건 누구의 몫인 거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주장하는 거지만 여기서 내가 예문을 읽고 해석해 줘 버리면,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버리면 그건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투스에 만약에 어떤 수학 선생님이,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계산해 주고 앉아 있으면 걔도 참 한심한 애잖아요. 야, 예를 들어 두 자릿수 더하기를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나면, 또는 인수분해의 첫 번째 공식 이런 걸 배우고 나서 한 문제 정도 시범을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풀면서 숙달되는 거죠. 많이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숙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얼마나 느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음 산이죠. 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인수분해를 배울 때 인수분해 공식 5개 중에 이쪽에 이거 2개씩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이 인수분해 공식은 실제로 숫자를 써가면서 막 대입을 하고 맞는 경우를 찾아보지만 고등학교 한 2학년 지나고 나면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딱 어떤 놈이 들어갈 건지 금방 알아요. 뭐가 돼서 그런 거죠? 숙달이 돼서 그런 거죠. 영어 문장을 그렇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미치도록 친절한 이 고등용법은 그 문장 자체에다가 해설을 제가 너무 정말 짜증날 정도로 친절하게 달아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제가 쓸 때 원고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작은 글씨를 전부 다 제가 저걸 타이핑을 다 치고 앉아 있었으니. 그래서 저걸 갖고 여러분이 참고해서 복습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명사절이 됐으면, 명사 구절이 공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다른 여타의 영어 책들을 보면서 그게 그대로 적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름이 아닌 명사를 배운 건데 영어에서 이름이 아닌 명사는 이거 말고 한 가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격이라는 놈인데요. 어려워. 이제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필기를 깨끗하게 해놨더니 지우려니 아깝다. 동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명사편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챕터부터는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대명사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지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했고, 문장을 구성할 때 명사, 동사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일부러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는 형용사 후치 수식과 관련해서 먼저 놓은 건 여러분이 당장 바로 문장을 볼 때 명사하고 형용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강론으로 들어와서 영어의 명사하고 동사가 가장 큰 두 가지 영역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명사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명사 자리를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보냐면 대명사하고 명사 앞뒤에 놓이는 말을 볼 거예요. 명사 앞뒤에 놓이는 말이 뭐냐면 관사, 형용사,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사 블록을 다 마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에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뭐만 남은 거죠? 동사만 남은 거죠. 그러면 동사는 동사 앞에 붙는 말 하나 배우고요. 동사 앞에 뭐가 붙냐면 조동사 붙거든요. 동사 앞에 붙는 말 조동사는 뜻만 알면 돼요. 물론 약간의 용법도 배울 게 있는데 여러분이 조동사를 좀 잘못 배운 경우도 많아서 그런 재밌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 must 같은 말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외국어는 쓰면 안 됩니다. must는 어마어마하게 강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must라고 그러면 실제 특히나 구어체에서는 글 말고 구어체에서는 must는 무조건 여러분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배웠던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반드시 틀림없이라고 해석 쉬운데요. 꼭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런 뜻으로만 쓰고 상대방에게 뭐뭘 해야 된다라는 말을 쓸 때는 뭐 쓰죠? 주로? 뒤에 가서 배울 텐데 should를 쓰면 됩니다. 단 should도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쓰거나 이럴 말 또는 특히나 애가 아빠한테 너 집에 빨리 와야 돼 뭐 이런 말을 할 때 should를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 불편하고 짜증날 정도로 그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안 배우죠. 잘못된 표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사하면서 can하고 be able to가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못 배워본 거죠. will하고 be going to가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걸 막 equal 붙여서 배워버려서 그런 차이들도 이렇게 좀 짚어보고 나면 동사 자체가 변하는 모양을 배울게요. 제일 중요한 게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능동수동이 되면 동사가 변하죠. 그 다음에 가정법이 될 때 가정법은 시제의 일환이긴 하지만 가정법도 미국 애들이 가정법을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방식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책에도 그렇게만 써놓으면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은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이 배우는 말 그대로 conditionals 0, 1, 2, 3로 제가 다르게 풀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명사 동사 다 끝났네요. 나머지는 이제 세부 용법. 그 단어가 가진 특별한 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고 그건 하나씩 익혀가면 되는 거죠. 부사는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 뜻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부사는 지가 늘어나거나 변하거나 이 짓을 안 하잖아요. 비교급 최상급으로 변화를 하긴 하지만 그 말고 부사는 뭐 위치를 이동해서 돌아다닌다든지 이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사는 그냥 단어 뜻을 외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명사 기본 모양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명사 앞뒤를 붙여볼 거고 그리고 나면 영어 문장이 만약에 단어가 한 30개로 되어 있다면 동사 블록 두세 단어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명사 블록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영어 문장의 거의 대부분의 모양새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여러분이 다 쥔 꼴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챕터의 순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문법책하고 딱 돌려서 펼쳐보세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품사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명사부터 시작해 쭉 가다가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저 뒤에 나오는 이렇게 소위 옛날에 성문 종합 영어식의 순서 그 일본 책을 베껴갖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런 파트로 되어 있거나 품사론처럼 아니면 성문 기본 영어처럼 부정사로 시작해서 뜬금없이 왜 그거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할 때 가장 이해하기 좋은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영어로 볼 때도 여러분들 이 표현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
동격이라는 건 격이 같다는 얘기죠. 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격이 같다라는 얘기는 지위, 위치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쉽게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는 말을 문법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어려워졌어요. 같은 말인데 동격이라는 놈은 영어에서 우리 이 규칙을 하나 먼저 알아둡시다. 영어에서 명사하고 명사 두 개가 나란히 서면, 명사 두 개가 연속해서 서면 이 명사와 이 명사는 서로 같은 말이 됩니다. 즉 뭐가 된 거냐면 뭐 된 거죠? 이 명사와 이 명사는 동격이 되는 겁니다. 희한한 영어의 규칙이에요. 단 이게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말은 예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예외라고 합시다. 예외로 명사가 연속해도 이게 서로 동격이 되지 않는 경우 1번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일명 사형식이라고 알고 있는 놈. 얘는 쓰면 주어 쓰죠. 동사 쓰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쓰고 직접 목적어를 쓰지만 이때 이 명사와 이 명사는 이퀄은 아니죠. 나는 너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쓰는데 이 너하고 책하고 이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형식은 명사 두 개가 연속해도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또 하나 있냐면 복합명사라는 애가 있어요. 사실은 예외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그냥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형식의 명사 두 개 연속해도 얘 뭐 아니냐면 동격 아닙니다. 복합명사는 뭘 복합명사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온실효과. 영어로 greenhouse 그 다음에 effect라고 하죠. 온실효과라고 부를 때 명사 나란히 서 있지만 온실과 효과는 동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실은 얘네는 뭐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형용사처럼 활용되어서 명사를 꾸미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라고 사실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얘는 복합명사나 붙여버려도 되죠. 한국어의 복합명사는 그래서 원래 붙여 쓰잖아요. 국어문법 규칙은 그럴걸요. 온실하고 효과를 떼어 쓰지 않고 온실 효과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 명사 두 개가 연속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면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요. 걔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동격이 됩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야 너희 둘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 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you two라고 그래요. you하고 to가 동격이네요. 됐습니까? you하고 to가 동격이네요. 야 너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you students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should study hard 이렇게 해볼까요? 야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크게 성공한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you students should study hard라고 쓸 때 언뜻 보면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해 보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얘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명사하고 여기 있는 명사가 서로 명사 두 개를 연속하면 얘네들이 뭐가 되죠?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you student이라고 쓰는 이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욕을 할 때요. 어린이들한테 욕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가르쳐주려니까 막 설레네요. 양놈들이 되게 많이 하는 욕 중에 하나 asshole이라는 욕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말에 뭐 열팔로 막 이런 욕입니다. 열팔로면 딱 그 정도 되는 말인데 원래는 보면 여기 엉덩이가 있고 여기 뭐가 계시냐면 구멍이 계시니까 야 이 똥구멍아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예전에 어떤 학생이 실제로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게 you are asshole이라고 하지 않고 you asshole이라고 하느냐. 언뜻 들어서는 타당한 얘기 같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둘이 싸우는데요. 야 열팔놈아 이러고 싸워야지. 너는 열팔놈이다. 너는 열팔놈이다. 이러고 싸우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는 열팔놈이다라는 얘기 주로 얘들은 수준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여기나 해주면 좋아하고 너는 열팔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야 열팔놈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역시 명사 두 개가 연속했더니 어떻게 됐죠? 명사 두 개가 연속했더니 두 개가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you와 asshole는 뭐가 됐냐면 동격이 됐네요. 참 칠판에 써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요건 다음에 정식으로 이렇게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제가 개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시간 하면 일주일에 3시간씩 하면 한 3개월은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빼곡하게 정리해놓은 욕책이 있거든요. 제 공책이 가보로 물려줄 겁니다. 내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갑자기 좀 공부 내용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할 줄은 하지는 않아도 알아는 들어야죠. 그러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미국 놈이 여러 번 때 motherfucker라고 이렇게 욕을 날렸는데 내가 그 천박하게 그 욕을 되받아 줄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욕도 그렇지만 그 소위 슬랭이라고 부르는 이 영어는 슬랭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슬랭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천박한 말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써도 괜찮은 슬랭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달러를 뭐라고 그러죠? 달러를 슬랭으로 벅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벅스는 천박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어서 아버지한테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미국 애들이 4벅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4벅스면 몇 달러예요? 4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딴 데는 커피숍 다 2,000원인데 이 자식들만 4,000원 받는다고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4벅스라고 불러요. 스타벅스 뒤에 벅스가 달러를 나타내는 말로 걔네들한테는 들리는 거죠. 원래는 스타벅은 사람 이름입니다. 스타벅스에 스타벅이 사람 이름이고 뒤에 S가 붙어서 스타벅들이 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자, 미국 애들이 아주 좋은 소설로 고전이라고 치는 것 중에 미국 애들의 소설 중에 뭐가 있냐면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고래 잡으러 나가는 고래 복수하러 그 흰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1등 항해사가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그 스타벅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막 커피 마시고 커피 향을 묘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미국의 스타벅스는 처음에는 원두를 팔던 가게였어요. 원두를 팔던 가게인데 너희 이것만 팔지 말고 좀 커피도 좀 내려서 팔고 차도 좀 팔아라. 차도 좀 팔아라고 가서 누가 제의를 했더니 싫다 이 새끼야 나는 원두나 팔랜다 라고 해서 그럴 거면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얘기해서 영어 선생 한 명을 포함해서 3명이 그 원래는 스타벅이 아니죠. 그 가게를 인수하거든요. 그 가게를 인수해서 자기들이 3명이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을 빌려서 스타벅스라고 이름을 짓고 커피와 주스를 파는 가게로 만드는 거죠. 물론 지금의 스타벅스 회장은 바뀐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훨씬 더 경영적으로 뛰어난 사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 가게를 인수해서 아주 세계적인 커피 가게를 만들어내기는 하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그 스타벅스 상표 있잖아요. 이렇게 얘 이러고 있는 애. 상표가 한번 바뀌었는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옛날 상표가 훨씬 더 야합니다. 훨씬 더 야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가 누구냐면 걔가 머메이드죠. 예, 사이런 맞습니다. 사이런. 머메이드가 이제 이는데 그 사이런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주 멋진 소리로 유혹해서 이렇게 배가 난파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그다음에 모비딕 이런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스타벅의 상표를 사이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오는 유혹하는 상표를 하나 그려놓은 거죠. 자, 이번에는 봅시다. 미스터 최가 있는데요. 이 미스터 최는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렇게 해볼게요. 최고의 영어 교사거든요. English Teacher 그 다음에 in Korea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너무 오버했다. 어쨌든 is cute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쓰면 불편하십니까? 니네들은 아까 못생겼어 이렇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싫어요. 이렇게 쓸 겁니다. 전 불편하시면 구태 뭐 이렇게 읽으세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요. 최고의 영어 교사 최 씨는 한국 최고의 영어 교사 최 씨는 아주 큐트합니다라는 말인데 이거 최는 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얘가 사실은 The Best English Teacher도 똑같은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얘하고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서로 동격이 된 거예요. 서로 동격이 됐는데 이번에는 말을 할 때 Mr. 최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렇게 막 줄줄이 읽어 나가면 최 씨하고 The Best English Teacher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Used to 이런 정도는 한 방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최를 설명하는 똑같은 명사가 조금 길어지거나 이러면 말을 할 때 당연히 뭐 하려고 할까? 한번 쉬어가려고 하겠군요. 그래서 한 호흡을 끊고 여기가 아니죠. 뒤에 in Korea 다음에 이렇게 역시 커마를 딱 찍어주면 얘가 뭐가 된 거냐면 하나 나 따로 독립된 명사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 명사하고 이 명사는 어쨌든 나란히 섰으니 길어도 명사여서 나란히 섰으니 얘하고는 뭐가 되는 걸까요? Mr. 최와 The Best English Teacher in Korea는 같은 말, 동격이 된 거죠. 근데 흔히 보통 이제 영어 책이나 이런 데서 얘를 보고 동격의 커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격을 연결하는 말에 동격 앞에 놓인 커마이긴 하지만 커마가 동격은 아닌 거예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동격이 된 거고요. 그렇겠죠? 이 명사, 이 명사가 동격이 된 거고 커마가 동격은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the fact인데 어떤 팩트냐면 미스터 최가 the fact Mr. Choi is 그 다음에 ugly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is not true 라고 합시다. 실망하셨나 보죠? 실망하셨군요. 자, 이렇게 쓰면 최 씨가 못생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됐는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하나의 마침표 안에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됐죠. 그럴 수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동사 하나를 묶어내는 말이 필요하겠네요. 그 동사 하나를 묶어내서 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사 하나를 묶을 수 있는 말이 영어에 몇 개 있다고요? 그쵸? 3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그 봐요. 이제 여러분도 외워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단단한 머리를 뚫고 이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용을 제가 하나씩 더 얹어 드릴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은 과학적인 교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전체 판을 계속 깔고 점점 모아가면서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강의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상승되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알아서 잘 해주지 않으면 늘 부탁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싹싹 빌 테니까 배운 내용을 반드시 예문 읽어보시고 해석해보시고 내 머리로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시고 하는 과정을 가지셔서 가장 적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현명한 학습 방법이 되는 거겠죠. 가장 과학적으로 준비해서 강의 준비,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겠는데 강의 준비 열심히 하면 티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필기했는데 머릿속에 내 필기 내용은 다 들어와서 나중에 칸을 치고 나가죠. 순서대로 플로우 차트처럼 다 만들어 놓은 건데요. 나름은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잘 들어가게 만들까 굉장히 애 많이 있어서 그냥 마구 떠들어대는 강의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과를 최대한 챙겨가시려면 여러분이 복습도 잘하고 머릿속에 떠올려보기, 내 입으로 말해보기, 그다음에 적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잘 기억하고 있나 확인해보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4시간씩 앉아 있었어도 한 명이 효과가 더 큰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큰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번에는 문장 하나를 절로 만들어서 문장의 일부분이 되게 해줘야겠습니다. 절과 문장의 차이 기억나시죠?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하면 좋을까? 여기 the fact라는 명사가 있으니 여기 있는 Mr. Chase ugly를 명사절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요. 명사절을 만들어 버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명사하고 명사가 나란히 섰으니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럼 동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명사절을 만들어 줍시다.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영어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뭐 있죠? 이번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아니에요. 뭐 있죠? that하고 if하고 whether, 셋 있죠. 그 중에 뭘 써야 될까? 이 자리는 뭐가 필요 없어요? 뜻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뜻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는 뭐였죠? that이잖아요. 자, 그럼 아까 공접속사 얘기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잘 짜여진 강의를 정말 좋은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뭐 아닌가 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환불해서 집에 가세요. 이제 남은 수업료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뭐 어글리 이런 거나 좋아하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hat Mr. Chase ugly라는 명사절이 이 명사하고 뭐가 됐어요? 그럼 서로 같은 말 뭐가 됐죠? 동격절이 됐죠. 그죠? 그래서 동격의 명사 앞에 커마가 나타난 것인 것처럼 얘는 동격의 접속사가 아니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거고요. 이 that절과 이 the fact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였어요? 저게 동격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한 가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that이 우리말로 안 옮겨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너희 학생들 이렇게 옮겨도 되거든요. 이것도 한국 최고의 영어 강사 최 씨 이래도 되는데 얘는 최 씨가 ugly fact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 얘가 자꾸 뭐라고 옮겨지냐면 최 씨가 ugly라는 사실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해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 씨가 ugly라는 사실이라고 옮기니까 대식 꼭 접속사 안 갖고 뭐 같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꼭 관계대명사 같죠.
아직 관계대명사 안 배워서 덜 그렇게 느껴집니까?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뭐뭐라는 뭐 이렇게 될 때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쓰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나쁜 영어 선생님들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시험을 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틀리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여기다 뭘 쓱 넣냐면 위치를 쓱 넣는 거죠. 야, 그러면 최 씨가 ugly라는 사실은 이라고 해석이 쑥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는 명사절을 이끄는 자리니까 관계사절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되냐면 동격의 절을 만들 수 있는 that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로 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관계대명사 배우고 나면 구별하는 건 쉬워요. 관계대명사절하고 접속사가 이끄는 절하고 가장 큰 차이는 관계대명사절은 뒤에 뭐가 하나가 없어요. 주격 관계사면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사면 목적어가 없는데 얘는 지금 최 씨 is ugly라는 주어 비동사 보호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참 기분이 그렇다. 최 씨는 못생겼다. 완전한 문장 좀 그러네. 어쨌든 최 씨는 못생겼다라는 또 좋아해. 이것들이 진짜 최 씨는 못생겼다라는 이 완전한 문장은 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수능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수능뿐만 아니라 이 문법과 관련된 건 각종 영어 시험들에 대단히 자주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저쪽부터 여기까지 해서 쭉 뭐 공부한 거냐면 이름 아닌 명사 공부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이름인 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름 아닌 명사 봤습니다. 명사구는 두 가지 있었어요. 부정사구, 동명사구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해보라고요? 머릿속에 이 표를 딱 생각해 놓고 이 종류들을 다 떠올릴 수 있는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래야 확실하게 자기 거 된 겁니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의 모양으로 쓰이는 건 여러분도 머릿속에 표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구질구질 문법 규칙을 외워라 소리 저 앞으로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영어 문법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쨌든 남의 나라 말이라 외우긴 외워야 되잖아요. 단어 안 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데 얘 정도는 머릿속에 딱 떠올려서 기억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접속사에는 that, if, whether 3개 있었고요. 관계사에는 what과 ever 있었습니다. ever 정도는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서 놓치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의문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 이런 모양들을 띄었었고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됐고요. 중요한 거 영어에서 명사하고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뭐가 됐죠? 같은 말이 됐습니다. 명사와 명사구가 놓일 수도 있고요. 명사와 명사절이 놓일 수도 있네요. 명사 뒤에 명사 좀 길어지면 커마 끊고 쉬어가기도 하겠고 명사 뒤에 명사절이 온다면 그때는요. 뭐가 올 거냐면 that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기도 하겠군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자, 그럼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있죠. 이제는 절과 문장의 차이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의문사 절이 명사절로 쓰여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말이죠. 동사는 있지만 그러면 의문사절이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알고 싶다고. I want to know 뭘 알고 싶냐면 걔가 누군지 알고 싶어. 이런 말을 한번 써볼게요. 걔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누구라는 말은 뭐 쓰면 되죠? who를 쓰면 되는군요. 그럼 who 쓰고 그 사람이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뒤에 주어 동사 들어오면 되죠. 뭐 쓰면 돼요? who, he is 이렇게 씁시다. 앞에 누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냥 he로 받읍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있는 I want to know에 하나하나 나누면 얘도 또 목적어지만 어쨌든 know를 동사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who, he is는 know라는 동사에 뭐로 쓰였죠?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맞죠?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맞죠? 근데 이 명사절을 문장의 일부분으로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하고 있어요? 의문사로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의문사 뒤에 모양은 뭘로 적혀 있어요? 주어 동사의 모양으로 당연히 써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건 그냥 의문사절이 명사절의 일부분으로 겨 들어간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끝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 여순이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 여순을 취한다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규칙이 하나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접의문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차근차근 잘 밟고 나서 간접의문문이 뭐다라고 정리해버리면 간접의문문은 공부 대상이 아니네.
의문사를 이용한 명사절을 우리가 뭐라고 배운 거냐면 간접의문문이라고는 말을 붙인 거예요. 주어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who, he, is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주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보호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의문사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절이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쓰이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간접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히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얘를 동사 주어로 써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괜히 꺼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무슨 의문문이에요? 안 물어봤잖아. 의문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보면 동사는 여기를 갖고 물어서 여기를 뒤집어서 의문문을 만들겠지 얘를 왜 뒤집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던 문법 용어 하나를 이번에 다시 재정리했습니다. 간접의문문은 복잡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은 명확하게 잡았으니까 의문사를 사용해서 만든 명사절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운 거냐면 간접의문문이라고 배운 겁니다.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의문사 뒤에도 주어 동사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동사 주의 어순으로 쓴다는 건 좀 웃기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절이 아니고 의문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그때는 어떻게 쓰죠? who, you are이 아니고 who are you라고 쓰는 거죠. 뭐의 차이였어요? 문장과 절의 차이였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간접의문문까지 딱 해서 이름 아닌 명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